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얼마 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하니에가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란은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2024년 4월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로 두 나라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서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숙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뉴전사에서 이란에 대해 방영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란의 현대사에 대해서 총정리해봤습니다. 석유 시추한 다음에 이렇게 시추공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용해서 석유를 빡 뽑아낸 곳이 1908년 이란의 마스제데 솔레이만입니다. 네, 그게 이제 이란 석유의 시작이고 중동 석유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중동의 역사가 바뀌죠.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회사들이 영국 앵글로 이라니안 오일 컴퍼니라고 그럽니다. 이게 지금 회사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그게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입니다. 그게 1908년에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석유가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중요한 동력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가 석유가 얼마나 중요한 자원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됐고. 근데 영국이 이렇게 본인들이 뭔가 이 자본과 발을 담갔을 때 여지껏 식민 지배하던 나라들이나 이 관리하던 나라들을 보면 쭉 뽑아먹거든요. 그러면 이란의 석유도 이란한테 지분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는 억울한 게 석유는 우리 땅에서 나는데 네. 사실 이란에서 이걸 뺄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석유를 뽑고 이득을 우리한테 나눠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적당히 나눠줬으면 괜찮죠. 네. 그런데 얼만큼이나 났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냥 총생산량을 몰라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이 돈을 받으면서 이게 얼만큼에서 몇 %인지는 몰라요.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화가 난 거죠. 영국한테 요구를 했어요. 네. 좀 제대로 나누자. 그러니까 총생산량 밝혀라. 그 중에서 몇 대 몇을 우리한테 줘라. 그렇죠. 제대로 좀 밝히고 정당한 요구네요.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네네네. 영국이 내가 왜?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했죠. 1951년에 드디어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굉장히 그 민족주의자인 네. 모사데그라는 총리가 있거든요. 네. 우리 도저히 못 참겠다. 석유 국유화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란에서 석유 생산을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네. 영국이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미국한테 달려가죠. 그렇죠. 최후방이니까. 네, CIA 같이 좀 뭐 좀 해보자. 뭘 하겠습니까? 1953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아이젠하워로 바뀌면서 야 이란 위에 누가 있니? 러시아 있잖아, 소련이 있잖아. 또 한번 공산주의자들한테 한번 톡톡히 맛을 봐야겠니? 이런 식으로 꼬시는 거죠. 영국이. 냉전을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미국이 고민하다가 CIA가 오케이 그러면 하자. 그래서 CIA 생긴 이래 최초의 해외 공작 1호 에이젝스 작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모사데그 제거 친위 쿠데타입니다. 근데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꼬심을 당할 만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란 위에 소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근접해서 소련의 정보를 염탐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의 핵 미사일 발달이나 아니면은 뭐 군사 무기 동향 이런 거를 근접해서 정찰을 하려면 이란 땅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죠. 이란의 협조가 있어야지 좋은 거죠. 근데 이제 53년에 이제 쿠데타를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누구냐면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척인 커미트 루즈벨트 주니어예요. 이 사람이 미국 CIA 지부장이었거든요. 이런. 그래서 이제 8월 15일 날 1953년 8월 15일에 1차 쿠데타 시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란은 왕정제인데 당시에 모사데그는 의회에서 선거로 뽑힌 민의를 반영한 총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니까 왕도 좀 주저주저 했거든요. 그런데 이 커미트 루즈벨트가 주니어가 뭘 요구하냐면 왕한테 해임을 해라. 해임 편지를 해라. 계속 꼬셔요. 근데 왕이 안 해요. 샤가. 예.
아는데 뭐 계속 돌아다니면서 택시에서도 뭐 하고 뭐 자동차에서도 하고 계속 꼬셔요. 아, 저희 무슨 그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해야지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수준으로 하니까 샤가 편지를 주고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편지 주고 혹시 제거당할까봐 네. 다른 곳으로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바그다드를 통해 가지고 로마로 도망가요. 로마요. 로마요. 네. 뜬금없다. 예, 근데 편지를 전달하잖아요. 네. 근데 모사덱은 알죠. 뭔가 모사를 꾸미고 있구나. 아, 네. 쿠데타를 시도해가지고 오. 불과 4일 후인 8월 19일에 쿠데타를 성공합니다. 와, 원래 이런 거 한 번 걸리면 싹 잡혀 들어가고 그 세력이 거의 뿌리 뽑히는데 네. 4일 만에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모사데그가 방심했어요. 이제 8월 15일 날 성공 했으니까. 막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동안 자기를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생업에 종사해라. 보낸 사이에 그냥 8월 19일에 그냥 정리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돌아오죠. 아, 이제 로마에 또 왕은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리고 정부는 완전 친미 정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그렇죠. 오. 완전 친미 동무가서로 쓰고 그래서 왕이 돌아오자마자 하는 게 왕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건 우리 알라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커미트 루즈벨트 고맙다. 미국한테 루즈벨트 고맙다. 주니어 감사하고 고맙다. 알라 신께 감사드리는데 본인은 교황청에 있는 로마에 있었어요. 아, 그러면 이후에 정권은 그러면 어떤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어떤 정권이 들어서겠습니까? 친미를 하는 그렇죠. 샤는 이제 미국 말 열심히 잘 듣죠. 아, 샤는 국왕인데 샤가 그럼 정권까지 다 잡아요? 아 그럼요. 샤가 이제 그 전에는 총리한테 눌렸었는데 이제 뭐 자기가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샤의 힘이 세지면서 독재로 가게 되는 거고 미국의 돈을 받아서 근대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친미 정부가 들어서고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반미 정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정권을 잡은 상태고 별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반미 감정은 아직 약하죠. 네. 근데 뭐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이란이 석유만 많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죠? 그러니까 석유 외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석유는 유가에 좌지우지되잖아요. 석유 파동. 그렇죠. 그러니까 73년에 제 4차 중동정년 때 그 친이스라엘 정책을 세우는 나라에게 석유를 안 파는 바람에 유가가 확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 놀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유가를 이제 못 올리게 네. 정상적으로 돌아오면서는 막습니다. 근데 이란은 돈이 필요해요. 근대화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그렇죠. 근대화 프로그램 돌리면 도시도 발전해야 되고 네. 도시를 발전하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젊은 청년들한테 일자리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나라에서 돈이 필요한데 그렇죠. 석유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돌리죠. 못 돌리죠. 네. 그러니까 유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란은 발전을 하니까 유가가 좀 올라야 돼요. 네. 근데 미국이 눌러요. 네. 못 올리게. 지금 올리면 전 세계 경제가 어렵다. 미국이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미국의 말을 들어야만 하고 네.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계속 조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이게 좀 우방국이 이게 도르는데 그냥 안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요 작전을 썼습니다. 아, 또 작전이 들어갔고. 네, 유가가 오르려면 감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날 회의 자리에서 사우디가 우리는 무한 증산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사우디하고 입을 맞췄거든요. 그렇죠. 샤가 마음에 여유가 없죠.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비밀 경찰을 풀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러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친미건 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가 살리면은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뭐 경제를 할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이란이 이제 궁지로 몰리기 시작하죠. 인심이 곳간에서 나는 건데 곳간이 비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78년이 되면은 그 이제 화가 난 국민들이 석유 시설에부터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78년 10월달에. 네. 그러면서 이제 흔들흔들 되더니 결국에는 샤가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데모를. 시위를. 그러니까 79년이 돼서 1월달에 떠납니다. 도망가요 또? 그렇죠. 아. 떠납니다. 그러니까 임시 정부를 만들어 놓고 떠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중요했던 거는 그 이란의 샤에 대한 반대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우리처럼 현실 정치인이었으면 네. 이란이 정체성이 종교와 관계없이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이 샤가 63년에 백색 혁명으로 근대화 프로그램을 돌릴 때부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던
선봉에 섰던 사람이 호메이니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혁명에 앞장선 주 그렇죠. 세력이었군요. 그런데 이제 꼴배기 싫으니까 네. 이 사람을 이란에 안 둔 거죠. 열광적인 그 환호를 받으면서 샤가 떠난 지 얼마 있다가 호메이니가 돌아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란 혁명이 본격적으로 정점으로 가고 결국에는 왕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란 혁명이 성공을 하고 이란이 세속 왕정에서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뀌어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던 호메이니의 등장이군요. 전쟁이 1980년 9월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1979년 2월에 혁명이 성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불과 1년 한 6개월 후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이 났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기 때문에 왕정의 부패한 관리들이라든지 왕정에서 찍힌 관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숙청해야겠죠. 그러니까 숙청하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왕정 때는 세속 정권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히잡을 안 쓰고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미니스커트도 있고. 네. 그때는 뭐 거의 미국 아니야? 그렇죠. 여기? 그냥 이런 사진 보면 느낌이었죠.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 어딘가라고 네. 생각할 때는 정도인데 그때 그 복장들을 다시 이제 이슬람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라든지 이슬람 규율을 강조하는 시기였고요.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어렵죠.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왜냐면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다 출국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요. 네.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유를 갑자기 억압하잖아요. 네. 그러면 출국을 막지는 않았어요? 출국 막기 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전에. 네, 출마 전에 많이 도망갔고요. 그리고 돈들을 가지고 많이 나갔고,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란에서 사는 게 힘들다 생각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구로 다 갔기 때문에 두뇌 유출, 자본 유출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회사들도 전부 다 국영화 시켰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이 혁명 났으면 주변 나라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생각하겠지만 이란은 혁명을 한 다음에요. 주변 국가들에게 선포를 하죠. 혁명을 수출하고 싶다고. 그러면 느낌상 네. 두뇌 다 도망갔죠. 돈 다 빠져나갔죠. 내부는 분열돼 있죠. 이런 상황에 이라크는 권력이 바뀌었죠. 네. 그러면 이란이 어디를 쳐들어간 건 못하겠네요. 어디선가 쳐들어온 전쟁이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를 쳐들어가고 그런 생각이 아니라 혁명을 전파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의 사상을 전파하고 네. 싶다. 그런데 이라크는 왜 그게 무섭냐면 이라크의 국민의 60%가 이란과 같은 시아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아파들이 항상 머리가 아픈 존재들인데 바로 옆 나라 이란에서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술렁술렁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 혁명의 여파가 같은 시아파에 있는 이라크에 오고 사우디아라비아는 15%가 시아파인데 이들이 유전지대에 살아요. 네. 와. 바레인은 80%입니다. 쿠웨이트도 60%가 넘었어요. 예전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자 주변의 왕정 국가들이 이거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맞습니다. 느낌하고 비슷해요. 네, 왕정 국가들은요. 나하고 똑같은 왕이 쓰러지는 게 너무 무섭고요. 그렇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혁명이 넘으면 우리 시아파들 60%인데 이거 막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거기다가 미국도 이제 가장 친했던 나라가 완전히 반대로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힘을 빼고 싶은 거고 그렇죠. 이러한 상황들이 전쟁을 잘 익어가게 만든 중요한 조건들이었었어요. 사실은 이 두 나라의 가장 해묵은 논쟁이 항상 어떤 나라든지 그거 있죠. 국경 논쟁. 둘 사이에도 있었어요. 예, 그 땅이면 괜찮아요. 땅이면 그래도 뭐 눈에 보이니까 딱 네. 하겠지만 문제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큰 강이 흘러와서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이 만나는 지점이 문제입니다. 강이니까 또 나누는 것도 어려워. 나누는 것도 어렵죠. 예. 그냥 서로 강을 경계로 국경이 아니라 강의 몇 퍼센트가 우리 거야 이렇게. 네. 그게 어떻게 기준으로 나누느냐. 애매하다. 이게 싸움이 뭐 1900년대 초부터 됐고요. 이 영유권에서 불만을 가진 이라크가 전쟁을 일으켰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이라크가
이란을 제어하면서 이라크가 그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랍 세계를 지키는 동쪽의 수문장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란의 혁명이 못 오게 막는 수문장이 되겠다 하면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혁명의 전파를 막겠다. 네. 저기에 더해서 네. 당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과 중동 간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집트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중동의 맹주를 자처하던 게 이집트였는데 사담 후세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집트는 지는 해고 나는 뜨는 해니까 저 이란을 제어해서 아랍 전체의 맹주로서 내가 한번 군림해 보겠다. 그런 야망도 가지고 있었죠. 아, 이집트는 이제 우리가 떠오르는 해야. 그렇죠.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강이 몇 퍼센트가 우리 거냐라고 한다면 물이 잔뜩 불어나 있을 땐 상관없는데 가뭄이 들어서 이게 떨어지면 수위가 낮아지면 여기까지 말랐으니까 니넨 이제 물 없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마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수량이 되게 네, 풍부해요. 수량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라크로서는 그게 왜 이 강이 중요하냐면 여기가 아니면 페르시아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막혀요? 예, 유일하게 나가는 통로예요. 이란은 그 페르시아만을 연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여러 항구가 있는데 이라크는 여기가 아니면은 석유를 수출할 수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더 목숨줄. 굉장히 중요하죠. 이라크한테는. 자, 이라크의 속내는 사실 그냥 강이 아니었습니다. 석유까지도 네. 노리고 있는데, 근데 이란이 그냥 내부에 있는 군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란은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제 혁명의 경험인데 혁명이 진행되고 있을 때 사실은 군이 누구 편에 드느냐에 따라 혁명이 끝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군이요 중립을 선언해 버립니다. 중립을 선언하면서 이란의 정정이 무너지면서 혁명이 성공을 하거든요. 이게 혁명을 성공한 다음에 이 호메이니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어요. 야, 군이 이 정도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혁명한 게 오래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혁명에 투철한 사람들로 군대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혁명 수비대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현재 체제가요. 혁명 수비대가 있고 우리가 말하는 정규군이 따로 있어요. 호메이니의 생각은 혁명 정신에 투철한 사람이 2천만 명은 있어야지 이란이 혁명이 간다. 그래서 혁명 수비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혁명 수비대 민병대 같은 경우에는 혁혁한 공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거고 워낙 중요한 일을 많이 하니까 미국이 딱 이렇게 지정해서 제지하는 것도 다 혁명 수비대에 관련된 장군이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요 당시까지는 네. 이제 막 창설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혁명 수비대가 수적으로는 우세했어요. 그러나 어떤 군사 훈련이라든지 지휘 체계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사상이 투철한 네. 민병대 느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이 뭐겠어요? 세뇌시키기 쉬운 어린아이들을 대대적으로 모집을 해서 얘네들을 총알바지로 내세워가지고 탄약을 소진시키고 정규군이 진격하는 것. 이게 가장 활용하기 쉬운 전술이죠. 이게 바로 당시에 이란군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었습니다. 능력이 안 되니까요. 적의 탄약을 소진시켜놓고 주력 부대인 기갑기가 부대가 뚫고 들어가는 것. 이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전술이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후세인은 당시 자신의 군대를 너무 과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라크는 공격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위력 수색에 돌입을 합니다. 그게 1980년 9월인데 이때부터 양국의 국경에서는 국지전이 빈발하기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9월 3일, 4일, 5일까지 이라크의 선제 포격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란이 대응 포격을 하는 소규모 교전이 발발하고요. 후세인 입장에서는 야,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내 생각에 맞았네. 만만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9월 20일부로 대규모 작전을 감행할 결심을 합니다. 네. 먼저 제1파로 HRO 발령과 동시에 이란 공군이 250소티나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날려요. 그래서 이란의 노제를 비롯한 주요 공군 기지들을 공습을 하는데 당시 이란 전투기들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지상 경납고에 대부분 주기가 되어 있었는데 활주로 위주로 폭격을 한 거예요. 활주로 복구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군도 그 연습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복구돼요. 공군 기지는 그 복구 자재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그걸 복구하자마자 F-14가 어머한 한 140에 150대 규모의 스트라이커 패키지를 다시 발진시켜가지고 15개 목표물을 공습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돼 있던 이라크 전투기가 20대 넘게 파괴돼 버려요. 그 상황에서 이라크 육군이 자기들끼리도 조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6개의 진공도를 따라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란군이 훨씬 더 형편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형편없는 공격 작전을 수립을 하고 공세를 가해온 이라크 군에게 초전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이라크군은 북으로는 데주풀, 중부로는 아바즈, 남부로는 호람샤르흐하고 아바다는 목표로 공세를 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한 성과를 달성을 해요. 정면으로는 800km, 중심으로는 60km까지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800km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 이란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그럼요. 이란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입니다. 근데 저 육군의 진격 속도나 뭐 이런 모습을 봐서는 이란 공군은 못 막고 아예 이라크는 육군의 진격 속도를 보면 육군이 진격하기 전에 이란 공군이 이라크를 쑥대밭을 만들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 이라크는 전혀 이런 거 판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자기들이 볼 때는 만만하다. 공군 전투기의 가동률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오판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붙어보니까 이란은 죽기 살기로 지금 전투기 다 띄우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저 호람샤흐르는 아바단과 아바즈를 연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공격을 하는 이라크 입장에서는 저기를 통과하듯이 점령하고 지나가서 빨리 다음 목표로 이동을 해야 되는 곳이지 저기에 전력을 기울이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를 대상으로 이라크가 제3기갑사단을 선봉으로 하는 2만의 병력과 500대의 전차를 투입을 합니다. 와 3천인데 어마어마한 병력이 투입이 됐네요. 그래서 대공세를 가해 왔는데 이 호람샤흐르 아바즈 도로를 따라서 공세를 가했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란의 보병들이 국경 기지 일대에서 무반동총과 RPG-7을 가지고 정말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격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시가전에서 죽기 네. 살기로 덤비면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퇴각해요. 안 되겠다 하고 일단 퇴각했다가 10월 11일까지 전력을 재정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병이 부족했어 라고 이라크가 판단을 해서 여기에 특수전 여단과 5개 보병 대대를 더 증원을 시켜줘요. 이제 보병이 충분해졌으니까 압도적인 전력의 우위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10월 21일까지 호람샤흐르 도심지까지 돌파가 됐고요. 이라크는 11월 10일부로 호람샤흐르를 완전히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경 지역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도시에서 49일간이나 시간을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스치듯 지나가면서 하는 네. 거였는데. 그럼 이거는 전략 작전적 측면에서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벌어진 시간 때문에 이란은 다시 전력을 재정비해서 아바단 그리고 데즈풀 일대에 병력을 배치할 천금 같은 시간을 얻게 된 거죠. 아바단에서의 방어 라인이 확실하게 구축되었다라는 것은 이 중요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아바단의 전투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아바단에서의 전투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아바단은 강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개방돼 있는 지형은 북쪽 면밖에 없습니다. 천연 해자처럼 구성돼 있거든요. 이라크도 알았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호람샤흐르가 아직 함락되지 않았는데 일부 병력을 돌려가지고 선봉으로 아바단을 공격을 해봅니다. 포격과 폭격을 있는 대로 퍼부어서 저 아바단이 세계적인 정유시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 정유시설을 포함해서 시가지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공방을 주고받다가 이라크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빨리 대공세를 가해서 이거 끝장을 내야 된다. 라는 생각에 호람샤흐르를 함락시킨 주력 병력들을 합류시키고 후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략 예비대까지 끌어모아서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6만의 병력과 500대의 전차를 모으는 데까지 성공을 해요.
그래서 6월부로 6만의 병력과 500대의 전차를 투입을 해서 대공세를 가했는데 그 강을 따라서 이란도 15,000의 병력을 추가 증원시켜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바단을 함락시키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승기를 잡은 것으로 판단한 이란군이 사멘 올 아엠의 작전이라는 것을 시도를 합니다. 아바단을 우회해서 이라크의 바스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그 방향으로 부대를 우회 기동시켜버립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라크 입장에서는 아바단에 투입시켜야 될 증원 병력들을 바스라로 돌려줄 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라크군 입장에서는 우리 후방이 차단되겠다 라는 상태의 패닉이 오기 시작하는데 포위망 안에 있던 아바단 시내에 있던 이란군이 알라우 아크바를 외치면서 치프틴 전차하고 뭐 기타 공격 헬기들 코브라 공격 헬기 동원해서 갑자기 기습을 해온 거예요. 안에서. 이때부터는 이라크군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죠. 오히려 반대로 포위 선멸이 되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중장비 다 집어던지고 패주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전투의 패전으로 전략 예비대를 손실하면서 양국의 교전은 교착 상태에 직면합니다. 이란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바니사드르 씨가 네. 그런 대반격전을 구상을 합니다. 대지풀에 기갑 부대로 집결을 시켜서 밑으로 쓸고 내려가면은 이라크 군의 측후방을 때려서 수산게르드 일대까지 나가면은 괴면시킬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들을 진격할 때 전차가 진격할 때는 측방을 보병이 엄호를 해야 되거든요. 측방 여계를 그거를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게 임무를 맡겨요. 네. 그런데 보전 협동 작전을 군생활하면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죠. 어렵죠. 훈련 안 돼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될 리가 없죠. 훈련이 돼 있는 부대가 아닌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명 수비대에게 맡겼던 임무를 다시 55 낙하산 여단에게 다시 맡겨요. 이미 여기서부터 한번 꼬였죠. 네. 거기다가 네즈풀에서 수산게르드까지 이어지는 곳들이 대부분이 농경지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농수로 발달돼 있는 네. 뻘밭이 저기예요. 그렇다면 기갑부대가 진격할 때 이 양측의 야지를 이용할 수가 없으니 도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일렬 종대로 가겠죠. 아하. 그럼 측방이 완전히 노출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렬 종대로 탱크 투입했다가 네. 전차 앞에서 한 대 탕 하고 터지니까 그대로 정차. 맞습니다. 네, 이런 상태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죠. 맞습니다. 똑같은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아하. 이란군이 1월 5일에 짧은 공격 준비 사격을 하고 카르케강을 도강을 해서 기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차 300대가 가고 55 낙하산 여단 해봐야 몇 명이나 되겠어요. 300대나 되는 전차의 측방 경계를 다 제공 못할 거 아니에요. 못하죠. 그러고서 카르케강을 도강하자마자 이라크군의 관측기가 이 행렬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L자 형태의 반포위망을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장 헬기도 불러요. 일부 보병들도 부르고. 이란군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수산게르드까지 진격해 왔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부 부대가 이란군을 막아 세우기 시작하니까 교전이 붙었는데 그렇죠. 이라크 10기갑여단의 주력 부대가 측방에서 맹렬하게 화력 경매 구역 사격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패닉에 빠진 거예요. 이거는 뭐 녹아 나가죠. 녹아 나가죠. 그 상태에서 이제 전차들이 중구난방으로 도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도로 좌우측이 다 뻘밭이죠. 뻘이죠. 뻘에 갇힌 거예요. 그 최대의 호기를 포착한 이라크 10기갑 여단장이 보병까지 투입을 시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학살이 자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라크의 무장 헬기가 후미에서 따라오던 보병들도 공습을 가해가지고 이란군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이 한 번의 전투 결과로 이란은 1개 기갑사단 플러스 규모를 손실을 합니다. 병력도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입습니다. 그래서 반격의 동력을 상당 기간 상실합니다. 참 이 병사들이 무슨 죄일까라는 생각을 항상 전쟁을 보면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전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번지게 되는 게 상대방의 유류 공급망을 향해서 이제 막 그 공격을 감행하게 되고 이게 유조선을 또 공격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파생되는 효과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네. 유조선 전쟁을 일으킨 거는 실질적으로
이라크입니다. 아. 이라크가 이란의 전쟁 자금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이란의 유조선들을 공격을 해요. 그 사실 이란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게 화학 무기거든요. 네. 화학 무기로 너무 많이 당했어요. 그 당시 처참한 기록들을 보면은 진지가 너무 조용해서 가서 보면은 군인들이 다 죽어 있더라. 그냥 잠들듯이 그냥 다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조용하길래 그래서 국제사회에다 얘기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주질 않고 이라크를 욕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란은 누구를 어떤 유조선을 공격하냐면 당시 이라크에 돈을 대고 있던 아랍 국가들의 유조선을 공격합니다. 아. 네, 그래서 84년부터 88년까지 무려 4년 동안 벌어지는 게 오일 탱커 워, 유조선 전쟁이에요. 4년 동안. 4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네. 아랍 국가들은 석유를 잘 수출하고 있어. 그때 또 유가가 좋았어요.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그럼 양쪽이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네. 이라크는 프랑스제 무기로 공격합니다. 프랑스제 미사일로 공격하고요. 이란은 그런 미사일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주로 그 배 있지 않습니까? 항공 보트와 이런 걸로 주로 공격을 해요. 이렇게 뭐 바다에서는 유조선을 공격하고 하늘에서는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게 상대 도시의 전략 폭격을 진행을 하게 돼요. 어느 정도였나요? 아, 도시 폭격도 있었어요. 도시 폭격은 중요한 도시는 서로 다 때립니다. 수도도 때렸잖아요. 그럼요. 이란의 테헤란 비롯해서 중요한 에스파한이라든지 시라즈라든지 모든 중요한 도시들은 다 이라크가 때렸고요.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란도 뭐 바그다드를 비롯해가지고 이라크의 중요한 도시는 다 때립니다. 아니 이게 그냥 전략적 목표물이 아니라 그냥 예전에 저희 2차 대전 때 있었던 그 도시 폭격을 해요. 네, 도시 폭격을 했습니다. 전략적 목표죠. 대가치 표적이잖아요. 저기서 나올 수 있는 병력들을 제거해야죠. 국가 총력전인데. 그래서 이라크 공군기들은 날아가서 도시에 폭격도 하고 뭐 화학탄도 사격하고 그렇게 공격을 가하면 이란은 스커드 탄도탄 같은 것들을 사와서 미사일로 쏘고. 바그다드나 뭐 여러 도시에 폭격을 하는 거죠.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화학 무기가 사용이 됐었잖아요. 이게 보고서마다 수치가 조금씩 다 다른데 통계적인 거를 그냥 말씀을 드리면 네네. 적어도 380회 이상이 사용된 걸로 이제 파악이 되고요. 대군사 표적, 대가치 표적, 즉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쓰였고, 이게 도시 공습에도 쓰였어요? 네,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한 게 화학 공격을 한 게 30회 이상이 보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화학탄으로 전사한 이란 군인의 숫자만 10만 명 이상이 되고요. 민간인들의 숫자도 5만 명 이상인데, 근데 이게 수치가 집계된 것만 통계가 그렇지 더 사실 있겠네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이 당시 이라크가 사용한 화학탄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린가스 포함해가지고 혈액작용제, 뭐 VX 계열의 신경작용제, 겨자가스, 기타 여러 가지 작용제들을 꽤 많이 썼거든요. 화학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대량 살상 무기로서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이라크는 이거를 엄청나게 써댔죠. 자기들이 밀릴 것 같으면 일단 화학탄 쓰고 봤습니다. 당연히 이겼겠죠. 그 전투에서는. 8년이나 거친 진행된 네. 전쟁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했군요. 이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 전역 위주로 좀 살펴보면 이라크는 1984년이 되면 국가 총동원을 선포를 하고요. 86년이 되면은 병력 100만 명을 모으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차, 장갑차, 포병 이런 장비들이 이란군보다 못 잡아도 5배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숫자가 월등하게 우세해져요. 네. 그 상태에서 종신방어 진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아무리 2천만 민병대를 동원해서 우리가 인간 재파시 돌격을 하더라도 종신방어 진지에 100만의 병력이 배치되는 걸 뚫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경보병 위주의 기동전을 펼치면서 이라크군의 소모전을 강요합니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가 이란이 카르발라 4 작전이라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사타 아랍강에 보면은 저기에 아라사스 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 상륙 작전을 전개해서 점령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가 군사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상륙 작전에 대한 이해가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올려보내요? 네, 보병 돌격 상륙을 한 거예요. 이거 그냥 기관 총 앞에 만세 돌격하는 그냥 일본군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그 상태에서 3일간 치고받았는데 이길 리가 없죠. 네. 그럼요. 그래서 이란군은 이 전투에서만 전사 8천에 부상 1만 1천의 피해를 입고 퇴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조선 전쟁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라크가 이를 갈고 이제 반격을 준비를 합니다. 1988년 4월에 타와칼라 알라라 작전을 준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알포 반도 방향으로 10만 대군 피시호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13만 5천의 병력을 기동시킵니다. 이 타와칼라 알라 작전의 결과로 이란군은 6만 5천이 넘는 전사상자가 발생을 합니다. 6만 5천이요? 간신히 점령했던 바스라도 이라크한테 다시 뺏겨요. 그러니까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6월 달에 다시 반격을 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라크군을 밀어내고 중심 10km까지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공세 종말점 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 만에 대패하고 점령했던 이라크 영토 모두를 상실을 하죠. 이 전투 결과로 이란군은 포로 및 전사상자가 2만 명 넘게 발생을 하고 근데 사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당시 전차 약 570대, 장갑차 약 430대, 자주포 약 45문 이상, 그리고 각종 구경의 대공포 400문 이상이 노획되거나 파괴되거든요. 근데 이게 당시 88년도에 이란군이 보유하고 있던 장비의 절반 이상이었어요. 아, 끝났네요. 이 이상은 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란이 이제 휴전 협상에 나서게 됩니다. 어차피 전쟁이라는 게 어느 한쪽도 일방적으로 이길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 휴전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휴전 협상할 때 항상 그 일을 많이 하는 사회가 있죠. 국제사회.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안을 내서 자 이제 휴전하자. 그래서 이 이란도 이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호메이니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마시기 짓을 어쩔 수 없는 독배를 마시는 거죠.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겁니다. 정말 하기 싫었어요, 휴전을. 정말 하기 싫었는데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란도 여기서 그만둔 거고 이라크도 그만두는 거죠. 남는 게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과는 끔찍했죠. 끔찍하죠. 양쪽의 피해자가 너무 많았고요. 네.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이란이 많이 파괴가 됐잖아요. 네. 근데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손을 도와주지도 않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라프산자니 전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공병대에다가 당신들이 재건을 해라. 그러면서 혁명수비대 공병대가 그 재건 작업을 하면서 하타무르 안비아라는 어마어마한 혁명수비대가 바탕이 된 거대 기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남긴 그 대단히 재미있는 결과가 혁명수비대가 더욱 두터워진 거죠. 일단은 그 공격 배경을 말씀드리기 전에 기초 지식이 하나 필요한데요. 네. 이란에 혁명수비대가 있거든요. 네. 혁명수비대의 최정예 해외 공작 부대가 고두수군입니다. 이 고두수군이 이란 밖에서 이란의 국익에 맞는 작전을 하는데 바로 이 시리아 영사관 내에 고두수군의 레바논 시리아 작전을 책임지는 그런 본부가 있었던 거죠. 지휘 통제소 같은.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는 영사관 건물이지만 네. 영사관 건물이라고 이란에서 주장을 하지만 이건 영사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두수군의 작전 지휘 통제소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무슨 소리냐? 여기는 엄연한 영사관 건물이고 우리의 군인들이 있는 건 맞지만 네. 그건 영사관 건물이다. 왜 여기다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국제사회에서는 역시 영사관 건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기 공격을 지금까지 하면서도 여기는 영사관 건물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고 있고요. 네. 이거는 혁명수비대 고두수군의 작전 지휘 통제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란과 이스라엘은 사실 19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나서 지금의 체제로 바꾸기 전까지는 이란이
무슬림이 많은 나라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 나라입니다. 그래요? 예, 1949년에 튀르키예가 인정했고요. 네. 1950년에 이란이 인정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어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란 사람들이 2,000명 이상 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잖아요. 네.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이란 사람들을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라는 얘기도 하나 있고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적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멀리 있는 나라하고도 좀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가까운 나라하고는 친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주변 정책으로 해서 이란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그래서 1950년부터는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이 우호 관계를 놓기 시작했고요. 이란은 또 이스라엘의 석유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요. 이란과 5대 5의 재산을 분배를 해서 회사를 세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에일라트 항구에서 네. 홍해 에일라트 항구에서 지중해 아슈켈론 항구까지 파이프라인을 놔서 거기에서 이란이 석유를 실어다가 거기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스라엘에 팔고 이스라엘이 그걸 석유를 유럽으로 팔았어요. 와.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하지 않고 와.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자꾸만 이집트가 막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란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돈 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약간 협력 관계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은 석유를 이스라엘과 유럽에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했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못 만들게 미국이 막으니까 네. 그거를 우회해서 하기 위해서 이란하고 작전을 합니다. 야 이란 내가 우리 미사일 같이 개발하자. 니네 도와줄게. 예, 그래서 이란은 너무 좋잖아요. 네. 그래, 우리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네. 이란이 돈 대면서 미사일 프로젝트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79년 혁명이 나면서 다 끈짝 나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동맹에 가까운 느낌으로 서로 친했던 관계. 그렇죠. 국민들은 그런데 싫어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히 했어요. 네. 조용히 하다 63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했고요. 그러면 그 이슬람 혁명 이후에 완전히 분위기가 또 달라진 거고. 네, 그러니까 79년 이란 혁명이 난 다음부터는요. 이란과 이스라엘은요. 앙숙 중에 앙숙입니다. 나는 너가 싫어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양쪽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회계도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앙숙이 돼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요. 일단은 혁명이 난 다음에 혁명 이전에 왕정이었잖아요. 왕정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왕정이 하는 거를 도왔던 이스라엘 너 용서 못해. 예, 그리고 혁명의 구호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자, 이 왕에게 억압받는 이란 사람들을 해방시켰어요. 또 어디가 해방해야 될까? 팔레스타인이 해방해야 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래서 79년 이전에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문제는 아랍의 민족주의와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의 부딪힘이었는데 네. 79년 이후에 이란이 끼어들면서 이 문제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가 이슬람주의와 시온주의의 대결이 돼버린 거예요. 4월 13일에 미국 동부표준시 기준으로 약 15시 30분 어간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진실의 약속 작전을 수행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자폭 드론 170기, 그리고 케이바르 셰칸, 에마드 탄도탄 120기 정도, 그리고 페브 순항 미사일 30기 정도를 사격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방공망에 과부하를 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차를 두고 이 자산들을 사격을 했는데 가장 속도가 느린 자폭 드론부터 먼저 쏘고 가장 속도가 빠른 탄도탄을 나중에 쏘는 방식으로 해서 모든 탄이 거의 동시에 이스라엘 방공망에 도착하도록 사격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목표를 공격을 했냐? 왜 이런 전술을 사용했냐? 지금 이스라엘을 이렇게 때리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성격상 반드시 보복을 할 텐데 그 당시까지는 그 보복에 동원될 선봉이 F-35가 될 게 너무도 자명해 보였잖아요. 그래서 F-35를 먼저 제거해야겠다. 그리고 네바틴 공군기지를 그래서 때린 거죠. 네. 그런데 아예 직접적으로 핵심 시설물을 때려서 공군기지를 마비시키거나 그렇게는 못했고 정말 경미한 피해 빗나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타격 당일에도 공군기지는 정상 가동이 됐습니다. 자산들의 역량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저 샤헤드 238 자폭 드론은 체코의 TJ150이라는
제트 엔진을 장착을 하거든요. 근데 순항 속도가 한 520km 정도 나옵니다. 순항 미사일도 팝의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지난 예멘 후티 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후드스원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버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현무3나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토마호크처럼 지역 매칭 기술이 없어서 레이더 밑으로 이렇게 깔아서 가지는 못합니다. 순항 고도로 순항 속도로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잘 보이게 날아가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도 이걸 알 거 아니에요. 겨우 이 정도 전력으로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을. 문제는 이걸 쏠 때 이스라엘이 혼자서 독자적인 방공망을 운영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은 미 중부군 사령부 예하의 연합방공 지휘 체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란이 쏘자마자 탐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표적 분배를 해서 바로 요격 작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순항 미사일과 드론들은 이스라엘 영공에 거의 접근해 보지도 못하고 대부분이 전멸을 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살아남은 것들은 대부분 탄도탄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들이 이스라엘의 대탄도탄 방공망 에로우3 그리고 데이비드 슬링의 대부분이 요격이 됐고 정말 극히 일부가 아이언돔의 요격이 됩니다. 이번 충돌이 사실 뭐 국제사회에 많은 우려를 낳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본토를 타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란도 고민이 많았죠. 네. 그러니까 이란이 4월 1일에 시리아 영사관이 파괴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 영사관 때린 거는 1961년 빈협약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교관계에 대한 위반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규탄해 주길 바랬어요. 적어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국제사회가. 그런데 어느 나라도 그 규탄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란으로서는요.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보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는 혁명 수비대를 많이 때렸습니다. 네. 많이 때렸는데 이란은 참았거든요. 근데 영사관을 맞은 거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자국의 영토를 공격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지금 이란의 영사관이라는 주장은 받아주고 있는데 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이란의 영사관이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선택지가 따로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면 국가 위신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전쟁에서 가져다 준 교훈은 아주 하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 없이는 중동의 평화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일단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국가 건설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기회라도 줘야 되는데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기회를 주지도 않으면서 얘네들은 국가를 못할 거야, 국가 하면은 또 싸움을 할 거야 이런 말하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일단은 국가를 세워서 나가는 거를 봐야지만이 일단은 해결이 돼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없이는 이 팔레스타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의 하마스처럼 그런 무장 단체가 생기지 않게 정식 국가로 해놓고 그럼요. 모든 다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정식 국가하고 아예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인정해주고 그렇죠. 하나의 국가로서 완성되게끔 도와주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연구원님도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짧게 네. 한 말씀해 주시죠. 연합방공체계의 중요성입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위협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량의 위협을 겪고 있어요. 북한과 중국으로부터 그 엄청난 양의 탄도탄과 방사포탄들에 대한 요격을 한국 혼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의 사례처럼 연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방책이다. 이번 시간 이란의 현대사를 한번 요약해서 전달해 드려 보았는데요. 최근 이어지는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나라들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시간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